안녕하십니까.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의 주제는요, 오행론입니다. 자, 오행론의 가장 핵심은, 오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 기운을 말합니다. 기운을 말하는 것이지 물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렇습니다. 가령 나무가 목의 기운을 얻으면 새로운 새 잎이 나고 막 성장을 합니다. 나무가 화의 기운을 얻으면 꽃이 피고 옆으로 성장을 많이 합니다. 또 나뭇잎이 커집니다. 나무가 토의 기운을 얻으면 활발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외형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나무가 금의 기운을 얻으면 낙엽이 돼서 잎이 떨어집니다. 나무가 수의 기운을 얻으면 겉으로는 모든 생명체를 갖다가 씨앗이나 뿌리 속으로 이동합니다. 생명체의 근원을. 이렇게 각 나무가 목의 기운을 얻으면 어떻고, 화의 기운을 어떻고, 토의 어떻고, 그런 각각의 기운을 얻었을 때 나무의 변화 모습을 관찰하는 것. 즉, 요것들은 시간이나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시간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나무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 그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변화를 이끌어가니까요. 그래서 사주 명리학을 역학이라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중에서 금의 기운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금의 기운, 모든 기운을 학습할 때요. 첫 번째, 어떤 성격으로서의 어떤 금의 성격을 보고요. 여기서 행동 특성을 발견하고 여기서 이걸 직업으로 연결시키려는 것들이 오행론의 가장 커다란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오행론을 통해서 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대체로 오행론을 갖다가 배울 때 성격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모든 책들의 그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행론을 통해서 성격까지도 제대로 규정하지 있는 책들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나 제 책에서는요, 성격은 기본으로 다루면서 이 성격 중에서 성격이 못됐다 그런 건 보지 마시고, 이러한 성격을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니 어떠한 직업을 연결시킬 때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 이어주는 겁니다. 이 오행은요, 오행을 볼 때는요, 사주 내에 있는 명 내에 있는 오행도 중요하지만 운에서 오는 오행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전 감각을 익힐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사주 자체의 오행을 더 중요시할 것인지 운에서 오는 오행을 더 중요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빠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요, 참 그때 다르다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내에 있는 것이 너무 명확하다면 운에서 반대 오행이 오더라도 이 오행을 쓰되, 반대 오행이기 때문에, 반대 운이기 때문에 작게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주 내에 있는 게 좀 명확하지 않다면 운에 있는 오행을 따라가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위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무슨 과정이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초과정 중에 속한 부분입니다. 금의 성격을 이 지난 시간에 한 10가지 내외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반복적인 거에서 되게 잘한다든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든가, 또 원칙을 중시한다든가, 뭐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든가, 그다음에 순차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든가, 계획적이라든가, 보수적이라든가, 변화를 싫어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 특성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얘는요, 성격을 말합니다. 자, 이런 성격은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몇 개만 알면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성격을 갖다가 사주를 통해서 성격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 특성과 직업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그 성격을 논할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한번 보자면, 일단 일간을 갖다가 성격을 논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경우를 씁니다. 제 1순위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지를 쓰고요. 세 번째는 일지를 갖다가 보고요. 네 번째는 어떤 그 연과 일의 어떤 그 지지나 천간을 갖다가 같이 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보통 성격은 대체로 여기 정도 선에서 대충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 그러니까 요거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를 한두 개 예를 들면서 성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여기까지 갔을 때 성격을 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대해서 성격을 논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실전에서는 또 해야 되는 성격을 읽어줘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쪽도 잠깐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간을 가지고 금의 성격을 논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금의 그 천간은 뭐가 되죠? 경과 신이 됩니다. 그럴 때 일간을 가지고 경일간의 경우, 신일간의 경우에 성격이 어떻다라고 말한다면 일간을 통해서 성격을 논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얘도 금이요, 얘도 금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갖는 특성은, 이 성격은요 굉장히 유사한 성향이 많습니다. 요 내에서요. 그런데 여기 금과 여기 금은요 차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 경이 다르고 신이 다릅니다. 경은요 계절적으로 따지면 초가을의 모습입니다. 초가을 모습에서 모든 것이 밖으로 펼쳐져 있는 어떤 습기들이 안으로 능축되면서 과일이 단단해지게 만들고 이제는 겨울을 준비하는 처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은요 늦가을의 모습입니다. 늦가을의 모습은요 추상살초 해갖고 그 가을에 그 서리가 내려갖고 모든 낙엽들은 일거에 그냥 그 생명을 잃게 만드는, 모든 이파리들이 일거에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 신은요 같은 금오행이라고 하면 금오행이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보수적 성향이고 원칙적이고 다 맞지만 거기서도 여기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차이는 요 차이과 요새 차이는요, 그 차이는 천간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간론. 그러니까 천간론에서는요 경과 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 책, 저도 천간론을 좀 내놓죠. 이미 그 시중에 발표를 했고요. 이 천간론을 학습할 때 여기와 여기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심도 있게 학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 단계라, 처음 만약에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경과 신까지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그분들은요 목화 토금소, 얘를 금으로 놓고 목의 성향과 다 반대되는 성향으로서 해석하는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조건은 목화, 음양이 가장 커다란 조건이고요. 음양을 목화 토금소라는 거로 5단계로 세분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목의 성향, 화의 성향, 금의 성향, 토의 성향, 수의 성향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 그게 오행론이고요. 오행론까지는 대충 이렇게
둘이 비슷하다고 놓고 경두금, 신두금인이 유사하다고 놓는데 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실전에선 얘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론에서 한 발짝 깊이 들어간 것, 얘가 천간론이고 지지론입니다. 지지론에서는요, 그러니까 월지 자체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어떤 월지가 있는데 신이 월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유가 월지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똑같이 금이니까 금의 성향을 놓고 월지를 통해서 성격을 읽어준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릅니다. 신이 어떤 활동 반경과 추구하는 가치는요, 유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가치랑 너무 다릅니다. 다르기에 다른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얼마큼 다른가 하면 직업이 달라지고요, 포부가 달라지고요,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지고요, 원하는 가치가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기준점들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내가 주동이 돼서 하길 원하느냐, 차라리 나는 주동이 되기보다 특정 분야에서 남아서 전문가가 하기를 원하냐, 이 모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지지는요, 다른 글자, 이 옆에 글자들이 어떤 글자에 오냐에 따라서 손상되기도 하고 그 힘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도 성격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여기서 받는 형충이나 공망 등의 그 원인에 의해서 지지 자체의 쓸모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 효용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자, 일간을 통해서 오행론으로 성격을 본다는 것은 금에서는 경과 신을 유사하다고 보는 겁니다. 둘 다 금이니까요. 근데 실제는 다릅니다. 근데 요거는요, 천간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고, 지금은 요 수준을 요 금의 오행 정도만 놓고 보자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둘은 둘 다 금의 오행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성격이 어떻다? 반복적인 것에서 둘 다 끈질긴 승부를 두는 겁니다. 자, 그럼 반복적인 것이 어떻게 적용하냐면, 성격이 반복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반복적이라는 특성이라면, 그러면 이 반복적인 것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고, 이것에 반대되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갖다 연상을 하자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반복이라는 거, 요걸 좀 행동 특성과 직업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잘한다가 금의 성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제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 특성은 어떻고 요거에 따른 직업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서 상상력을 동원하기보다는 딱 정해진 어떤 루틴을 계속 연습 반복을 할 때 잘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고 치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 가장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경우와 연주를 하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경우는 앞에 사람이 했던 거,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가 했던 걸 그대로 베꼈으면 창작이라고 안 하고 모작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작곡하는 사람들, 새로운 창작을 요구하는 데는 앞에서 것을 따오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라고 놓고 작품이 아니게 됩니다만, 연주의 경우는요, 정확하게 그 원작자가 그려놓은 음표 그대로의 모습을 자기의 감흥을 넣어서 정확하게 연주해내는 것, 똑같이 연주해내는 것을 굉장히 연주를 잘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연주는요, 이미 도달돼야 될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다만 대가들은 정확한 음표를 연주를 하되 자기의 느낌을 살리는 것이 대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음표를 연주하는 것은요,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그걸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정확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반복을 통해서 음악이라고 하면 연주를 갖다서는 연주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요것을 직업으로 연결한다면 어떤 내가 창작이 아니라 연주가라고 할까요? 연주가 쪽으로 직업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반복적인 것에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 학문에서도 가장 반복적인 학습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요, 새로운 상상력을 갖다가 필요로 한 공학이 아니라 법학 같은 경우는 상상력을 발휘되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법률을, 또 법과 행정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정해진 룰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행정의 어떤 룰이라든가 법률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면 사회 질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잘할 때 좋은 학문은요, 행정이라든가 법학 같은 경우가 됩니다. 오히려 이거에 반대되는 건요,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냥 인문학이나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공학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새로운 공학이나 물리학을 말하죠. 물리학 같은 경우는요, 기존 거를 배운 상태에서 미지의 어떤 특정한 것을 도전하기 위한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학문이 이러한 분야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반복을 잘한다는 특성만으로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르기가 힘듭니다. 반복을 잘한다는 특성만으로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은 행정과 법학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행정과 법학처럼 있는 조문 굉장히 정확하게 해서 10번, 20번씩 반복해서 학습하고 숙달하고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해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반복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보통 행정과 법학은 그 행정과 법률 쪽에 관련된 직업 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읽어줍니다. 또는 만약에 반복적인 거라는 것들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해도 여러 번 반복해야 될 어떤 기계적인 몸짓이 나와야 되는 분야에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라 그러면요, 기계적으로 어떤 딱 그 동작이 나와야 될 것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게 저는 골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윙부터 시작해서 특히 숏게임이나 퍼팅을 할 때 그걸 갖다가 단순한 동작을 수도 없이 반응하면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에 따른 어떤 그 결과의 차이를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요, 탑 골퍼들은 하루에도 몇백 번에서 몇천 번 정도의 짧은 퍼팅을 연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 약 1m짜리 그거 넣는 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 시합에서 이렇게 잔디 결이 다르고 잔디 높이차가, 그러니까 홀까지 높이차가 다르고 거리가 다른 상태에서 많은 관중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 넣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작업일 겁니다. 그거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비결 중에 하나는 반복된 연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골프에서는요,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여기는 골프 선수가 되겠죠. 만약에 축구라 그러면 어떨까요?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는요, 반복된 연습도 필요하지만 창의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를 그렇게 연습하고 달리기 그렇게 연습하지만 나한테 공이 오는 모습은요, 매번 각도가 다르고 스피드가 다르고 주변에 아군이 많은지 적군이 많은지가 달라집니다. 또 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럴 때는요, 내가 똑같은 상황을 연습한 상황을 그대로 내가 현실에 맞을 때 확률이 낮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에 맞게 돌파할 수 있는 자기만의 창의적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만 잘하는 사람은요, 축구와 농구를 최고 높이까지 올 수는 없죠. 창의적 플레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창의적 플레이가 필요한 것은 목기운과 화기운이 되겠죠. 목기운과 화기운은 없이 금기운만 잔뜩 있는 사람들은요,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 또 창의가 필요한 운동 종목에서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골프는 반복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기계장치의 어떤 기계의 조립 같은 경우는 보시니까 기계의 조립이나 아니면 참치의 해체 공정 같은 걸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쫙 흘러가면서 자기가 할 일의 몫이 재미가 오면 자기한테 주어진 정해진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나한테 머물고 있는 그 시간 안에 그 액션을 끝내야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됐죠. 이런 경우는요, 나는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게 지겹다고 나는 건너뛰면 전체 공정에 무리가 따르죠. 그러니까 참치 캔을 만드는 공정부터 자동차 컨베이어 시스템 속에서 내가 그 컨베이어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덕목은 뭐냐면 반복할 수 있는 끈기를 말합니다. 지겨워하지 않고 200시간, 500시간, 만 시간 이렇게 그 앞에서 똑같은 공작을 반복해도 기계처럼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금에서 나옵니다. 사주에 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일에서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닦는 사람처럼 단순한 기계적인 반복적인 행위를 계속하면서 자기는 되게 지겹기보다는 마음의 평화가 따릅니다. 마치 어떤 명상 같은 거를 할 때 가장 단순한 동작을 의미 없이 반복하거나 가장 단순한 어떤 명상을 위한 구호나 어떤 주문 같은 걸 반복하는 행위가 다른 잡념을 없애주고 특정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듯이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계속 반복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내가 하루 종일 이거 일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그 반면에 이거의 반대 기운인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많은 사람을 한번 보시죠. 이런 사람들은요,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반복적으로 10시간, 20시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강한 스트레스가 자기만의 트라우마나 어떤 정신적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반복 성향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기계조립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현장에 틀 수가 있죠. 또 금은요,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렇게 행동과 직업이 연결된다는 걸 이해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일간이 경일간이거나 또는 금신일간일 때 이 둘을 오행론적으로는 금으로 놓고 금의 특성이 이러하니 이러한 특성을 행동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거, 이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를 보자마자 경일간이구나. 그럼 이런 쪽이 잘하겠구나. 신일간이야. 얘 또 이런 쪽이 잘하겠구나. 다만 경일간과 신일간의 학습을 좀 더 하면, 청간론을 학습하고 나면 경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여기서도 세분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간을 통해서 일간이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한 김에 요거 적용하는 거 두 가지만 더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여기서요. 이번에는 키워드를 갖다가 그 원칙을 지킨다는 키워드를 놓고 요것의 행동 특성과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곳에서는 원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규칙이나 폼이 정해진 곳, 그러니까 어떤 행동 방침이 뚜렷한 곳, 그러니까 뚜렷한 곳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경일관이나 신일관이 자기 행동 특성을 인해서 잘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일을 할 때 규칙과 형태가 정해져 있고 행동 방침이 명확하게 두드러진 것, 이런 분야에서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임의로 생각을 하지 않고 가능한 정해진 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느끼는 어떤 그것이 자기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정해진 룰에 따르려는 겁니다. 따르려는 성향을 원칙을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런 것이 그러니까 자의적에서 정해진 룰을 따르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보자고요. 법입니다. 법대로 하자. 민법대로 하자. 형법대로 하자. 소송법대로 하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둘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분쟁을 갖다 해결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을 뭘로 잡느냐를 법으로 잡는다고 했죠. 금이 강한 사람들은요, 법이 정해진 대로 따를 때 아무 문제 없이 불만 없이 따릅니다. 그 법이 아니라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금기운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상관성이 강하거나 금기운이 약한 사람들은요, 법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지가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건 지 생각.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의적 해석하지 않고 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미 사회에 합의된 것들을 따르자는 게 법입니다. 근데 법은요, 국가의 법도 있고 어떤 단체의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법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공무원 분야입니다. 국가의 법에 따라서요. 공무원 분야 중에서 그러니까 법을 직접 다루는 분야가 있으니까 법이 있을 있고요. 아니면 행정 분야도 국가 행정 분야도 여기에 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 쪽에서도 이 법이 필요합니다. 법은요, 원칙은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집행에 관한 것이니까 집행에 관한 것도 법을 따라 집행하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이고요. 또 그 원칙을 중요시하고 자기의 명령을 받은 대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게 군인과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전의 책을 보면요,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일관이나 신일관 또는 지지에 금의 기운이 신인과 유가 강한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권한 직업이 바로 군인과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이 군인과 경찰을 제1번으로 손꼽아서 권했을 때는요, 1960년대, 50년대, 그러니까 40년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그래도 농사 짓는 것보다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국가의 어떤 보직 중에서 비교적 손쉽게 다른 것보다 고시보다는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군인과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들어가면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지금도 일정 부분 부러움을 살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는 여기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이러한 법을 지키는 특성 중에서 현대사회는요, 그러니까 이때는 법을 갖다가 지키는 로스쿨 가라고 합니다. 로스쿨 가라 해서 로스쿨 가서 잘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고요, 검사가 될 수 있고 판사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 되면 법무사라도 하라는 겁니다. 법을 지키고 행정을 갖다가 따르는 것들이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국가의 질서 유지도 있지만
뭐 식품안전법이라든가 아니면 의약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관세법이라든가 그러니까 특정한 아니면 무역을 위한 법 같은 것들을 세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특허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무역법, 특허법, 식품안전법, 의약법, 관세법 등 각 분야의 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로스쿨을 나와서 법관이 되는 것이나 변호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식약청에서 일을 할 때도 법을 근간으로 원칙을 준수하고 규칙을 따르는 행동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특허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변호사가 되겠죠. 아니면 변리사 사무소를 하기도 하고요. 무역법 같은 경우도요. 무역을 중개하는 일이나 무역을 해석하는 일은요. 코트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무역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경지까지 오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 코트라에서 근무하는 것을 권하게 되는 거고요. 관세법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관세에 대한 행정은 빠삭하게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세관에 근무하거나 관세청 업무를 대리해주는 관세사 정도도 필요한 업무 분야가 직업 분야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요. 하나의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그것이 갖는 행동 특성을 열거해서 이런 행동 특성을 반영해서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칙을 중요시해서 만약에 경신일주고 6월에 태어난 경신일주라는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금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건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운에서 와가지고 그 인묘진으로 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장점은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운에서 인년, 묘년, 진년에 자꾸 자기가 갖지 않은 이 인과 묘진이라는 목기운을 갖다가 추구하려고 합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도요. 이점 법이나 행정 이런 것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기운을 따라서 문학이나 심리학 쪽 또는 어떤 건축 쪽을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거래 쪽을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역 쪽을 가려고 합니다. 편제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목기운을 따라서 전공을 하면 그 과정이 자율적 해석과 창작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요 기운을 가진 사람은요. 반복 학습을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여기 있는 상상력을 도무지 발휘할 가능성이 없으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여기서 전공을 바꿔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신다면 얼마나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한번 잘못 선택을 하면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자기의 적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 뭐랄까 직업을 안정성을 잘 못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사주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직업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업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라면 힘들더라도 버텨나가면서 살 수 있고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직업이라면 자꾸 바꾸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한번 직업을 바꾸는 기회가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반씩 마치 그 반감기가 적용되듯이 기회가 팍팍 반으로 점점 한 번 할 때마다 반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떤 기회익보다 한 10년 후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때 또는 20년 후에 새로운 직장을 들어갈 때 기회는요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장을 잡을 때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직장을 잡을 때 자기한테 맞는 직장을 잡는 방법 그거를 고전에서는 격으로 놓고 관리 쪽을 받고 문과나 이과냐에 따라서 그 내무냐 군경으로 받냐 이 차이가 있었지만 현대에서는요 일간으로 구분하고 월주를 구분하고 그것이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떤 것인지 천간에서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달리 직업을 유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정리해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보수적이라는 거는 어떤 키워드를 갖다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좀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다. 금의 키워드죠. 그럼 여기 이것에 어떤 그 행동 특성이 있겠죠. 그 요거에 저걸 살릴 수 있는 직업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보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의 반대편부터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보수적인 것의 반대편은 뭐가 있을까요? 좀 혁신과 변화. 그러니까 변화가 핵심 포인트겠죠. 변화를 극히 심하게 해서 과거의 것을 잘 모를 정도로 크게 변하는 걸 혁신이라 한다면 이 혁신 역시 변화라고 변화의 양이 좀 많은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수와 반대편은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는 거를 변화를 싫어하고 전통을 따르기 원하는 기운. 그러니까 전통은 뭐 특별하게 정해서 수 없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왔던 모습을 지키는 거, 했던 모습. 그게 뭐 옳고 그렇고 오래되고 적게 되어서 그냥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해왔던 어떤 현상들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것. 얘가 지금 뭐냐면 변화를 싫어하고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적 기운입니다. 반면에 목기운과 화기운은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답답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요 반대편이 목기운과 화기운이 갖는 변화의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 보수를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 특성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공간이나 환경이 마음 편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하더라도 변화가 없이 옛날 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고학이죠.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 것들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역사학일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지나온 현상들이 명확한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지만 변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 같은 경우는 변화가 별로 없는 학문 중에 속한다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학문 체계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발전 단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야만 한 단계 진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당대의 세대에는 큰 변화가 없고 한 20, 30년, 40년 후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서 또 그러니까 상문이 이렇게 하다 이렇게 전개를 폈죠. 이렇게 요 단계가 그러니까 큰 변화 없이 한 20년, 30년을 끌고 다니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없는 어떤 학문 분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부 공학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거나 재질이 도입되기 전까지는요, 그 과거에 해왔던 그 방법을 그대로 생산해서 공학이 적용하는 것, 그 일부 공학적인 계열이 이런 게 있죠. 또 의료 부분도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많지 않는 분야라고 이런 개념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이 개발되고 특정한 어떤 그 의료적 혁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해왔던 일을 그대로 해와도 20년, 30년 동안 큰 변화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일부 의료 쪽에는 좀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지 없는 것. 또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옛날 것을 주로 다루는 쪽이 박물관 쪽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주로 가장 중요한 게 옛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옛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도자기처럼
현대도자기가 아니라 과거에부터 내려왔던 어떤 도자기 기술을 익히거나 아니면 뭐 장고나 가야금, 전통 악기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그 전통 한옥이라든가 궁궐 보수 이런 쪽은요, 새로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기술을 그대로 재현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야의 직업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경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고 6월에 태어나고 경신일주라면 이런 직업이 너무 잘 맞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이 이런 직업이 아니라 이거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수시로 변화해야 되는 뭐 이벤트 회사에 있거나 어떤 기획사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은요, 수시로 다양하게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하니까 자기가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일이 떨어지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모르겠고, 이 사람은요, 하나를 끝내야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획사라든가 이 이벤트인 사람들은요, 멀티태스킹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의 일이 반쯤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새롭게 떨어지는 반 이상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3개쯤 반쯤 진행되는데 나머지 떨어진 4번째 일을 먼저 완성해야 될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떠한 그 일정을 정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정에 맞추려고 밤새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 목화의 기운이 많이 필요한 이벤트 쪽은요. 또한 이쪽은요, 매 시간이 비중이 같은 게 아니라 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나지 한두 시간 전에 어떤 집중 강도와 스트레스는요, 그렇지 않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강하게 해야 될 때와 약하게 할 때가 구분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 반면에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요, 시간이 열흘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바로 직전이나 비슷한 노동 강도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과 목화의 성향을 강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자, 만약에 능력을 발휘한다는 건요, 자기가 타고난 성향을 잘할 수 있는 직업군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타고난 성향군을, 직업군을 잘 못 찾아갈 때는요, 굉장히 무능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간이 아니라 이 월지를 중심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월지가 신월이냐 6월이냐, 또 어떨 때는요, 술월에 있는 사람도 금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유술 자체가 가을 기운이죠. 가을 기운을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월까지도 금의 기운이 강한 기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월지는요, 월지는 보통 15세에서 보통 45세나 50세까지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요, 일지가 이 월지를 갖다가 충하는 관계에 있는지 합하는 관계에 있는지 더 늘려주는 관계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됩니다. 어떨 땐 60세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자기가 정신적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 청소년 시기, 어떤 사람은 여기 15세가 아니라 12세부터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된,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자아가 성숙되는 시기인, 특히 이것이 사춘기랑 만나면서 아주 청소년 시절, 성장기 시절에 자기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자가 월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에 태어난 사람의 생각과 6월에 태어난 사람의 생각과 술월에 태어난 사람의 생각은요, 금이라는 공통된 환경도 있고 신유술이라는 각각의 환경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요, 얘가 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신월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을 보자. 6월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과 7월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을 각각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 우리는 목화토금수란 5개의 기운으로 나눠서 이해하기도 힘든데 얘를 나누면 12개의 기운으로 나눠져야 되고요. 요 옆에 있는 기운을 같이 참작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4, 50가지의 기운을 읽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읽으려면요. 그렇게 읽어줘야 이 사람의 기본 성향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높아 올라갔을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주어진 과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것들이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금해질 무렵을 갖다, 그러니까 신과 유의 차이가 궁금해지고 그것을 정말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약 5년 정도 이상 공부했을 때 그런 기운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른 건 알겠는데 실제 사주를 좀 알려고 하면 얘와 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질 때입니다. 그 시기가 뭐냐면 5년 정도 공부했을 때의 어떤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5년도 열심히 공부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신과 유의 차이를 뭘로 볼 수 있느냐? 지지론이라는 그 책에서 지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과 유가 수의 차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지지론이라는 책을 갖다가 2월 달 가기 전에 편찬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지지론이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2월 말쯤이면 이것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론을 참조한다면 신월과 6월 수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오행론 단계이기 때문에 오행론 단계에서 여기 공통점을 보자는 겁니다. 공통점을 보자는 것은 이렇게 이런 거예요. 보수적이고 이런 분야에서 이런 특성을, 이런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니까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직업을 연결시키는 과정은 천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지지로 내려왔을 때는요, 천간과 지지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과 지가 있습니다. 천간은 주로 뭐냐면 자기의 의지입니다. 또 생각입니다. 추구, 가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이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은 내 생각이 가깝다는 거죠. 지지는요, 의지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나한테 어떤 추구 가치가 아니라 내 삶의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이냐? 피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물이라는 놈이 간에 존재할 때와 지가 존재할 때 간에 있다는 것은 얘가 구름으로 떠다니기도 하고 또는 습기로 있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양과 대기 환경에 따라서 존재 모습은 달라지겠죠. 물이라는 놈이 천간에 있을 때는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요, 좀 흐리다고 느낄 수 있고 맑다고 느낄 수 있고 비 온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또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고 춥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지로 내려오면 얘가 산을 흘러내리고 바다를 흘러들어가면서 강을 이루면서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가뭄의 단비가 되기도 합니다. 가뭄의 단비가 됐을 때 사람들은 무엇이 좋아하죠? 근데 양이 많아서 하천이 넘치고 홍수가 났을 때는 집구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요, 또 하나 산에 스며들어갖고 산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는요, 샘물 쪽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환경, 사람한테 구체적인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간에 경이 있다는 것은 나는 금의 성향을 생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지에 유가 있다는 것은 지지의 유라는 환경을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유라는, 이 사람의 성격은요, 금의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6월에 태어난 경금일간은요, 금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나 이걸 직업, 행동 특성이나 직업으로 연결시키기가 몹시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요 단계로 내려온다는 것은 뭐냐면, 통일성이
없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간과 월지와 일지 통일성이 없을 때 해석 부분에 어떤 뭘 읽어줘야 될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